내 마음속에는 그 모든 감정들을 담을 수 있는 충분히 넓은 호수가 있고 그 감정들은 저마다의 수명을 가지고 떠내려오지만 결국은 또 소멸될 하나의 심리적 사건, 내적 경험일 뿐이다. 그 감정들은 나 자신이 아니고 감정과 거리를 두면서 그리고 동시에 그것과 함께 존재하기로 하면서 내가 원하는 선택들, 어떤 선택을 할지는 내가 정할 수 있다. 오늘은 괴로운 감정과 거리두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감정 얘기를 처음 하죠. 집공자님께서 아까 그러셨는데 감정 얘기를 처음 합니다. 일단 그 감정 얘기를 처음 하는 것은 감정이 안 중요해서는 전혀 아니고 이제 제가 오늘은 감정 또한 역시 거리두기의 동일한 대상이다라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설명할 텐데 감정이 나 자신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지켜볼 수 있다, 사라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받아들이기 쉬운 것 같아요.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서 생각 자체가 나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파하는 데 시간을 많이 좀 썼고 이번에는 감정에 대한 얘기를 이제 동일하게 적용시켜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감정 관련해서는 할 얘기가 정말 많거든요. 정말 많은데 오늘은 원론적인 얘기, 일단 감정과 거리두기 그 자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감정이라고 제가 이제 주제를 잡았는데 감정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해보죠. 우선은 우리가 감정을 이해하려면 감정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감정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감정이 왜 있는 걸까? 이런 질문인 거죠. 찰스 다윈이 있었던 책 중에서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책 내용의 골자는 인간과 동물은 감정을 표정이나 몸짓, 소리 이런 것들로 표현을 하고 인간과 동물 사이에는 그게 아주 유사한 측면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엄청난 책이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우리가 원숭이였다는 걸 몰랐던 시절이니까 다윈이 되게 세밀한 관찰력을 통해서 감정 표현이라고 하는 것 또한 진화적 기원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했던 책입니다. 엄청난 천재적인 발상이죠. 당시로 보면. 그래서 다윈이 이제 이 책에서 하는 얘기들은 감정 표현은 진화적으로 보존된 일종의 생존 메커니즘이라는 겁니다. 동물도 다양한 방식이 있겠지만 인간은 이제 더 복잡하게 감정을 인식하고 언어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감정 표현은 진화적으로 보존된 생존 메커니즘이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감정은 저마다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대체 이게 무슨 역할이 있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우리가 두려움은 어떤 역할이 있을까요, 여러분? 두렵다는 감정. 우리가 바퀴벌레를 보면 경악을 하잖아요. 얼마 전에 저희 이사 온 사무실에 바퀴벌레가 밖에서 들어온 것 같긴 한데 바퀴벌레가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사무실이 한번 뒤집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팀원들이 소리를 지르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도 나름의 기능이 있어서 이제 자리 잡은 거겠죠. 진화적으로. 두려움은 우리가 공포스럽게 느끼는 대상들을 피하거나 재빠르게 피하려고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없었으면 저희는 그렇게까지 소리 지르면서 빨리 바퀴벌레를 잡으려고 안 했었겠죠. 그냥 지나가는 새 바라보듯이 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는 바퀴벌레는 두렵다라고 느끼고 그 감정은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감정은 동기를 만들어내고 우리는 그 동기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저거를 잡아야겠다 혹은 피해야겠다. 그래서 어떤 안 좋은 게 퍼지거나 우리가 안 좋은 것들을 만날 가능성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겠죠. 두려움이 어떤 역할이 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쉬울 것 같아요. 이해하기 쉽죠. 이해하기 쉬운데 이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우울한 감정. 이 우울한 감정은 대체 왜 있는 건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고 괴로운 감정인데 이 우울한 감정은 대체 왜 있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역시나 이 우울도 나름의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나치게 어떤 그로기 상태, 엄청나게 힘든 상태에 빠지는 것들을 막아주기도 하고 일종의 정서적 동면 상태인 거죠. 무디게 만들고 그리고 활동을 줄여버리고 그래서 뭔가 그런 어떤 역경이나 위험 상황에 대해서 에너지를 보존한다거나
감정적 동면 상태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울도 우리가 지나치게 탈진해서 쓰러지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어떤 예시를 이렇게 들어볼까요? 어떤 관계가 있는데 너무도 나한테 가혹한 관계예요. 나는 그런 것들을 계속 버티는데 계속 버티다 보면 너무너무 힘들겠죠.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무뎌지게 우울함을 통해서 그런 감정에 대해서 무뎌지고 덜 반응하게 되게, 하지만 그거의 결과는 무기력해지고 다운되고 기력이 없어지는 거겠죠. 하지만 일단 당장의 위급한 상황들은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이라고 하는 감정도 다 나름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모든 감정은 다 나름의 역할이 있어요. 불안도 마찬가지죠. 불안한 감정들은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죠. 불안감은 우리 어떤 행동의 가장 강력한 동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어떤 저축을 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 불안조차 역시나 나름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감정은 저마다의 역할이 있다, 진화적으로 그러하다는 것을 일단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역할이라고 하면 특히 부정적인 감정들은 우리로 하여금 싸우도록 하거나 피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그냥 기절해버리도록 하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을 텐데, 감정들은 나름의 이런 역할들이 있고, 조금 더 고상한 표현으로는 감정이 동기를 만들고 이 동기가 행동을 불러일으킨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감정이 동기를 만들고 이 동기가 행동을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감정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행동하도록 지시하는 아주 효율적인 시스템인 거죠. 생각해보세요. 우리 몸이 전부 다 전기적 신호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호르몬 이런 거 없이 전기적 신호로만 무언가를 지시하고 하고 있으면 에너지가 너무 들 거예요. 에너지가 너무 들거나 별로 정교하지 못하거나 지속 가능하지 못하거나. 하지만 생명체는 진화 과정에서 호르몬 시스템, 감정 시스템이란 걸 만들었죠. 그래서 이 감정이 어떤 동기를 만들고 이 동기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행동들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은 저마다의 기원이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그런 감정들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거리를 둘 수 있는지 생각을 좀 해보면, 일단은 생각이 자동적이었던 것과 동일하게 감정 역시 자동적입니다. 감정 역시 자동적이에요.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받아들이기가 쉽죠. 환경적 자극이 있고 그런 자극을 마주하면 우리는 감정을 느낍니다. 감정은 나 자신이 하는 건 아니죠. 제가 이건 따로 설명을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그럴 거예요. 환경적 자극이 있을 때 감정은 마음속에 떠오르는 거지 내가 우울함을 만들고 내가 불안함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과 달리, 생각에 한해서는 내가 생각을 만든다, 나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생각을 한다라고 착각을 하지만 감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정은 마음속에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것이죠. 감정은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가 반응하게 될 어떤 주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은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어진 감정을 두고 어떤 얘기들을 해볼 거냐면, 예를 들면 나에게 어떤 슬픔이 주어졌을 때 나는 이 슬픔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하는가? 이 슬픔이 납득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건가? 이 슬픔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믿는 건가? 혹은 나의 기분은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이 슬픔이 창피한가? 아무도 이 슬픔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이 슬픔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는가? 회피하려고 애쓰나? 억제하려고 하나? 이런 식으로 감정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분석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보는 게 감정을 다루는 인증동치료의 주된 관점이라고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감정은 자동적인데 생각과 똑같아요. 자동적인 것도 똑같은데 또 믿을만 하지 않다는 것도 비슷합니다. 뭘 믿을만 하지 않냐면, 감정 자체는 뭐 그게 가짜는 아니니까 감정 자체가 가짜는 아닌데 감정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 정확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거 3개만 얘기를 해보면, 우리는 연구를 해보면 미래의 완화 요인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해요. 전문적인 용어로는 면역 경시 이런 얘기를 쓴다고 하는데, 우리가 만나던 사람과 헤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너무 슬프고 힘들겠죠? 그 과정이 슬프고 상실감이 있고 힘든 건 당연한 일일 겁니다. 당연한데 그것은 아무런 잘못된 게 없는데,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마주했을 때 미래에 있을 완화 요인들,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의 이 슬픈 감정, 힘든 감정들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요인들이 충분히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제 감정에 빠지게 되면 그런 완화 요인들은 거의 고려를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 아주 치명적이고 괴로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다른 요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요소에만 또 집중을 한대요. 감정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요소. 우리가 이별을 했다라고 하면 너무 괴롭고 혼자인 것 같고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고 다시는 사랑하지 못할 것 같고 뭐 이런 감정들이 있을 수 있는 반면에 또 비슷하게 나에게는 나름의 여유 시간들이 늘어나고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것들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생길 수도 있고 다양한 면들이 있는데 우리는 감정의 가장 취약한 측면, 가장 파국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춰서 집중을 하고 그 부분만 키워 나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초점화 한다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마주하면 특히 우리를 괴롭게 하는 한 가지 요소만 집중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양한 관점으로 감정을 받아들이고 해석하지 않고 한 가지 부분, 특히 우리한테 취약한 재앙적인 어떤 감정의 특성에만 초점을 맞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얘기인데 앵커링, 닻을 내린다고 하는데 이 감정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뭐 복권에 당첨됐어 이러면 앞으로 난 평생 이렇게 행복하게 지낼 거라고 착각을 하죠. 착각을 하고 동일하게 우리가 어떤 우울한 감정을 느끼면 이 우울함은 영원히 지속될 거야. 이거는 사라지지 않고 앞으로도 이럴 거야. 이런 식으로 어떤 지금 이 순간의 감정에만 닻을 내려서 앞으로도 늘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감정이 늘 지속될 거라고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 자체에 대해서도 그것을 느끼는 것 자체, 그 느껴지는 감정 자체가 거짓은 아니지만 그것에 대한 우리의 판단에는 아주 강력한 왜곡들이 많이 숨어 있다라고 심리학 연구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앞으로 안 좋은 일만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부정적인 것만 보이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이 평생 지속될 것 같고 이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생각과 똑같습니다. 생각에서는 어떻게 반응했죠? 없애려고 했죠. 여기서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그 불편한 감정들을 없애자, 제거하자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없애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감정을 자극하게 되고 해결책이 도리어 문제가 되어서 그때부터 이제 도리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감정에 대해서도 우리는 항상 어떤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 이런 것들을 찾고 있죠. 우리 마음 혹은 우리 삶, 내 감정, 내 마음에도 다양한 얼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부정하고 어떻게든 그런 것들을 가리고 없애고 긍정적인 감정들로만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적인 자극이 가해졌을 때 우리가 처음 마주하게 되는 그 감정을 제가 1차 감정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 1차 감정이 만약 좀 괴롭고 불편한 것이라서 내가 이것을 피하려고 시도를 한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려고 노력들을 한다라고 했으면 그러면 이 경험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경험을 회피하려고 할수록 그 부분에 더 많은 주의가 간다라고 얘기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감정들은 2차 감정을 만듭니다. 더 큰 불안, 더 큰 우울을 만들고 감정이 증폭되죠. 증폭되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또 회피를 해야겠죠. 이제 이렇게 악순환을 돌면서 본격적인 감정 문제가 발생합니다. 1차 감정 자체는 그다지 해롭지 않고 시간만 좀 지나면 이렇게 사라져버릴 나름의 수명을 가지고 사라져버릴 경험인데 이 문제를 영속화시키는 부분은 이 1차 감정에 있는 게 아니라 경험 회피 우리가 이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감정이 더 커지게 되고 이렇게 악순환을 도는 이 과정에 핵심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서를 다루는 인지치료 방법에서 1차 감정의 병리화, 1차 감정의 병리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소위 얘기해서 이런 감정은 느끼지 말아야 돼. 이런 감정은 나쁜 감정이야. 그리고 내가 이런 식으로 느끼는 걸 보면 나는 사악한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수치심을 느끼거나 이 감정에 대해서 죄책감을 지니거나 하는 식인 거죠. 이 1차 감정의 병리화 과정 때문에 본격적인 감정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1차 감정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감정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경험 회피, 내가 느껴지는 어떤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좀 없애거나 피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것들을 하냐 라고 하면 그런 어떤 나의 경험 회피적인 노력들을 부적응적인 감정 대처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부적응적이라는 뜻은 그게 뭐 잘못했다 틀렸다는 아니고 일시적으로는 고통을 완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바보라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생각보다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고통을 완화하지만 오히려 후에 더 큰 스트레스를 부과하는 전략을 부적응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악순환을 돌게 되는 과정들입니다.
저희가 감정에 대해서 이런 부적응적인 감정 대처법들을 활용하다 보면 결국 2차 감정이 생기고 2차 감정이 다시 경험 회피적인 욕망을 자극하고 하면서 악순환을 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정적인 감정 대처법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몇 가지만 중요한 것만 요약을 해보면 일단 반추가 있죠. 반추는 제가 따로 강의를 한번 잡아서 길게 얘기했으니까 다시 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불안감이나 우울감을 느꼈을 때 그것과 함께 인정하고 수용하고 머무르려고 하기보다는 이제 그 감정의 생각에 빠져서 그 감정에 대한 생각에 빠져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나? 왜 나는 이렇게 됐는가? 이 감정은 어떻게 하면 없어질 수 있는가? 이 불안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곱씹으면서 반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반추를 하는 것 자체는 무언가 감정을 좀 조절해주는 것 같고 내가 문제 해결을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다지 나한테 문제 해결적인 도움을 주지 않기 때문에 감정을 더 자극하고 감정을 더 자극하니까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면서 다시 반추에 몰두하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반추뿐만 아니라 불안에 대해서는 걱정도 있죠. 걱정. 범불안장애 이런 것들에서 보면 하루 종일 어떻게 하지? 이러면 어쩌지? 저러면 어쩌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잔잔한 걱정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걱정 역시 내가 단기적으로는 뭔가 걱정을 하고 대비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못하고 불안감만 가중하기 때문에 악순환을 돌게 되는 부적응적인 감정 대처법인 거죠. 그리고 또 부적응적인 감정 대처법 중에 하나는 물질을 먹거나 과식을 해서 없애려고 하는 것들이죠. 기분이 나빠서 술이라도 마셔야겠다. 술 마시고 혹은 게임하고 다 비슷합니다. 도파민을 높이는 것들, 과식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뭔가 기분을 일시적으로 좋게 만들 수는 있겠으나 하지만 내가 술을 더 마시면서 그 시간과 에너지들은 계속 허비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어떤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더 줄어들고 그리고 또 술을 마셔서 억지로 높인 어떤 감정들은 다시 리바운드해서 떨어지기 마련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 큰 어떤 감정적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고 결국은 그렇다 보니까 또다시 물질로서 이를 해결해야 되는 악순환을 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회피도 있죠. 회피. 너무 힘드니까 마주하지 않겠어. 뭐 남들 앞에 사람들을 만나는 게 내가 힘들어. 나는 사회 불안이 있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냥 집에만 있을래. 그러면 사람들 안 만나고 괴로울 거 없잖아.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회피를 하면 당분간은 좀 편하겠죠. 내가 그런 것들을 만날 가능성이 없으니까 실제 나의 힘듦은 덜 할 겁니다. 하지만 회피를 할수록 내가 진짜 그 문제를 마주하고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사라지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문제는 더 악화되죠. 장기적으로는 또다시 문제를 만들고 결국 악순환을 들게 됩니다. 감정을 억제하려는 것 또한 부적응적인 감정 대처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감정이 느껴질 때 이 감정 생각하지 말자, 느끼지 말자라고 할수록 그 부분들에 더 초점이 가게 되죠. 공황장애는 전형적인 억제의 대처 전략에서 기인한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소한 불평으로 이 부정적인 감정에 대처하는 경우도 있고 내 감정을 타인에게 전가해서 그 사람 때문이다 라고 비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형태의 부적응적인 대처 전략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부적응적이라고 하면 그러면 무엇이 적응적인 건가? 그러면 좀 더 감정을 성숙하게 대처하는 건 뭔데?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무엇이 과연 성숙하게 감정을 대처하는 건데?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적응적인 감정 대처는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일단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태도 측면에서는 내 감정이 충분히 타당하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우선은 내 감정은 충분히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진화론적으로 감정은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결과물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거시적인 관점에서도 그렇고 그냥 거시적인 게 아니라 나 개인한테만 보더라도 내가 지금 이런 감정과 어떤 이런 느낌들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다이어트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다고 해볼까요? 내가 너무 몸무게에 대한 강박이 심해. 그래서 고생을 하고 있고 내가 그런 감정들이 떠오를 때 뭔가 좀 수치스럽고 뭔가 내가 모자란 사람인 것 같고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 뭔가 그 감정이 잘못된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도 뭐 심리치료 같은 것을 하다 보면 나름의 어떤 역사들을 살펴보면 충분히 그런 경험을 하면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싶을 정도로 제법 타당한 이유와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이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 자체에 어떤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나름의 이유가 있고 충분히 타당한 이유가 있고 그것 자체에는 그 어떠한 잘못도 없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두가 비슷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좋습니다. 전반적인 얘기가 제가 디스턴싱 전체에서 했던 얘기와 비슷하죠. 비슷한 이유는 감정 또한 거리를 두는 동일한 대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든 것처럼 남도 힘들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비슷하게 모두가 비슷한 감정을 느낍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어떤 교활한 생각을 했다고 해봐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런 생각까지 하다니 난 진짜 나쁘고 죄인이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이 생각은 뭐든지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해볼까요? 누가 엄청 이렇게 음란한 생각을 했어. 엄청 음란한 생각을 해서 진짜 난 왜 이런 생각을 한 거지? 나 진짜 나쁜 놈이다. 이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잔인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엄청 때려서 막 죽을 때까지 때리는 생각이 떠올랐어. 그 생각이 떠오른 게 너무 힘들고 거기서 죄책감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비슷한 생각들을 합니다. 가끔은 누군가는 머릿속에서 가끔 잔인한 생각이 떠오를 때도 있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또 삶의 어떤 경로에서는 뭐 그런 음란한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감정들이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 자체에는 그 어떠한 문제점도 없고 모두가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감정을 안 느끼도록 살게 되어 있다 이런 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산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중요한 건 감정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일단 이해해야지 이 감정이 다 타당하게 받아들여지는데요. 내가 엄청 나쁜 생각을 했다고 해볼까요? 저도 디스턴싱에서 이런 분들 많이 뵀거든요. 나쁜 생각을 하면 이제 나는 죄인이다. 남들한테 욕을 먹어야 되는 죄인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다는 것들을 사람들이 알면 얼마나 나를 비난할까 이런 걱정을 하죠. 제가 그러면 항상 해주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는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행동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떠오르는 것들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 그것은 내 책임도 아니에요. 환경적 자극에 영향을 받아서 어떤 심리적 경험들이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그것들은 심리적인 사건일 뿐이죠.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실존하는 무언가가 아니에요. 생각이나 감정이라고 하는 건. 하지만 그런 다양한 생각이나 감정에 반응해서 어떤 선택을 할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지는 이제부터는 실제 하는 얘기죠. 실제 하는 얘기고 그것은 나의 책임인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어떤 나쁜 생각이 떠올랐다고 해서 어떤 죄책감을 느끼거나 수치심을 느끼거나 스스로가 잘못됐다고 생각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심리적 사건일 뿐입니다. 하늘에 어떤 못생긴 모양의 구름이 떠오른 게 도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전혀 문제가 없죠. 비슷하게 내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떠오르는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정말 실제하는 무언가로 만드는 것은 나의 선택, 내가 어떤 생각과 감정에 반응해서 선택할 것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있고 그 책임은 그때부터는 그거는 나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 감정에는 충분히 타당한 이유들이 있고 나름의 이유들도 있고 모두가 다 비슷하게 그런 감정들이 떠올리고 하지만 그 감정들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감정들을 부끄럽게 느끼거나 거부하거나 아니면 숨기거나 할 필요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감정들을 적응적으로 조금 더 성숙하게 조금 더 유연하게 받아들이려면 이 감정들이 충분히 타당하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려도 그렇구나 하면서 타당하구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혼자 사는 그런 생각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심리치료의 영역인 거죠. 심리치료에서 그게 정말로 충분히 타당한지 검토해보는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감정이 타당하다라고 받아들였으면 이제는 이 감정을 하나의 심리적 사건으로 바라보고 경험하는 연습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일단은 거시적인 연습 먼저 얘기를 하면 감정을 알아차리는 거죠.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 강옆에 서서 마음속에 떠내려오는 어떤 나뭇잎을 바라보면서 이런 감정이 느껴지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게 기본인데 근데 이 감정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아차리고 묘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거의 대부분들이 그런데 단 한 번도 자신의 감정을 그렇게 과학자처럼 스스로를 관찰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표현으로 내가 이 감정을 묘사해야 될지 특별하게 어휘를 내가 배우거나 습득한 게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감정을 묘사해 보라고 하면 생각보다 사람들의 감정 어휘들이 엄청 다양하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속이 상했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과 내가 스스로의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생각에 자괴감을 느끼고 실망하고 있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알아차림의 수준이 너무도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알아차림을 통해서 감정을 관찰할 때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언어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생생한 언어로 내 감정을 알아차리고 묘사해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큰 관점에서는 감정을 하나의 심리적 사건으로 보기 위해서는 감정을 알아차리는 작업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기꺼이 경험하기로 하는 것이죠. 감정은 좋은 감정을 느끼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명상을 배우거나 심리 치료를 할 때 누군가가 우리 좋은 것만 느껴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 방향성이 잘못됐다 하긴 좀 그런데, 근거 중심적인 인지치료나 인지행동치료, 마음챙김 기반 치료에서는 그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초점은 좋은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잘 느끼는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기꺼이 경험한다고 했을 때 가장 쉬운 도구가 신체거든요. 신체를 잘 활용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넘어왔던 좀 이렇게 강력한 생각, 공황 이런 것을 기꺼이 경험하려고 노력하진 않아도 되고, 조금 더 사소하게 느껴지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밀어내고 제거하고 없애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눈을 감고 명상을 해보면서 그 감정이 지금 내 신체, 내 몸에서는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가만히 관찰해보는 겁니다. 불안감. 저는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된 감정이 불안감 이런 건데, 불안감이라고 하는 게 내 마음속에서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구나. 뭔가 답답한 느낌,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뭐가 묵직한 느낌도 있고, 가끔은 이렇게 간질간질 아리는 듯한 느낌도 있고, 근데 가만히 관찰하고 있으면 항상 지속적인 건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커졌다가 작아졌다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 불안감은 어깨에서도 강하게 뭔가 어깨가 뭉치고 짓눌리고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 불안감은 내 자세, 나의 굽은 어깨 혹은 턱에 강하게 들어간 힘, 발끝에 강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힘들, 그런 데서 또 내 불안감이 존재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제가 방금 해본 거예요, 여러분. 실제 방금 제 불안감을 가지고 해본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관찰하고 내 불안이라고 하는 게 과연 그 실체가 뭔지, 내 몸에서는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기꺼이 경험해 보기로 하는 겁니다. 거부하지 않고요. 그래서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식으로 감정을 하나의 심리적 사건으로 바라보고 경험하는 연습들을 해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 이후에는 우리가 행동을 해야겠죠? 제가 얘기한 것처럼 행동에 책임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부정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이 감정들은 인정하고 하나의 심리적 사건으로서 인정하고 타당하다고 느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강하게 휩싸였을 때 어떤 행동들을 해나가야 될 것인가 를 배워야겠죠. 이제 적응적 행동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다양한 게 있는데 다 개별적으로는 어떤 기술 훈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짧게 설명하면,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을 때 이제 방금처럼 하는 거죠. 첫 번째, 이런 감정이 타당하다고 했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받아들이고 하나의 심리적 사건으로서 바라보고 경험해보자. 잘 알아차리고, 단순히 불안하다를 넘어서 그냥 불안하다가 아니라 초조하다, 불안하다, 뭔가 좀 자신감 없다, 막막하다, 다양한 감정들이 있겠죠. 다양한 표현들로 알아차려 보면서 내가 방금 표현한 그 부분들이 내 신체에서는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기꺼이 경험해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기꺼이 경험하기로 하고, 기꺼이 경험한다는 말은 수용하고 인정하고 허용한다, 거부하지 않고 밀어내거나 억제하거나 제거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받아들이기로 한다라고 하고, 그럼 이제 나는 그 감정들에 대해서 어떤 행동들로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행동 활성화의 어떤 깨달음들을 바로 적용시킬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너무 크면 인정하고 허용하고, 오케이, 이런 감정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 허용하고, 이런 식으로 잘 느껴지는구나, 내가 지금 이런 감정들이 떠오르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
그럼 이제 나는 어떤 선택을 하지? 어떤 행동을 하지? 이 생각을 이제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 할 수 있는 선택 중에 하나는 행동 활성화의 깨달음을 따른다. 행동 활성화라고 하는 거는 제가 뭐 언젠가 따로 영상을 찍어서 설명을 할 텐데, 기분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에 따라서 어떤 활동들에 몰두하기로 하는 겁니다. 행동 활성화에 있어서는 우리의 어떤 감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기분이 우리를 이끄는 게 아니라 내가 기분을 이끌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뭐가 움직여야 되냐고 하면 내가 먼저 움직여야지 기분이 따라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기분이 아니라 철저하게, 정말로 철저하게 기계처럼 계획에 따라서 어떤 활동들에 몰두하기로 하는 전략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행동 활성화라고 합니다. 이 활동은 주로 내가 좀 즐겁게 느끼는 것이나 아니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들을 하는 것인데요. 그런 활동들에 기계적으로 몰두하기로 함으로써 지금 내 부정적인 감정에 조금 더 적응적으로 잘 대처하도록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면 문제 해결을 위한 실행 방안들을 정리해서 실천하기로 하는 겁니다. 저의 예시를 들어볼까요? 저는 회사 때문에 불안감이 많다고 했죠. 불안감이 많은데 이 불안감들을 없애려고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회사 대표가 돼가지고, 스타트업 대표가 돼가지고 이 사소한 문제에 불안감을 느끼면 어떡해, 이래서 내가 뭐가 되겠냐, 이런 식으로 자기 비하하지 말고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을 느낀 건 충분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분명 수많은 스타트업의 대표님들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을 거야 라고 이해를 하고, 반추하기로 하지 않고, 반추한단 말은 이제 이 불안감에 휩싸여가지고 어떡하지? 이거 지표 왜 떨어졌지? 어떻게 하면 내가 뭐 제품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마케팅을 더 잘할 수 있지? 이 말 별로 도움되지 않는 어떻게, 어쩌지, 왜, 이런 질문들에 매달리면서 하루를 쓰지 않고, 만약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고 하면 그럼 어떤 것들을 해봐야 되지? 제품 개선, 마케팅 개선 뭐 등등,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냐,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실천하기로 하는 것도 이 부정적인 감정을 잘 다스리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상황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상황이 설령 해결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실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하면 다시 통제감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문제 해결 과정은 결과와 무관하게 그것 자체로 중요한 감정 조절 전략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행동들을 할 수 있을까 얘기할 때 목표 수정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특히 어떤 과잉보상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저를 예를 들면 나는 뭐 빨리 쿠팡 같은 기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누군가는 그런 과잉보상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하고 만약 그게 너무 과하다거나 너무 가혹하다면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수정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디스턴싱에서는 포함시키지 않지만 몇몇 선생님들은 그냥 개인적으로 좀 설명을 주시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저희가 좀 언젠가 조만간 포함시킬 것 같긴 한데, 자기 주장을 잘하는 것도 중요한 감정 조절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감정이 안 좋은 이유 중에 또 한 가지 이유는 내 할 말 못해서 그럴 때가 많거든요. 내 의사와 무관하게 상황이 흘러간다거나 내 진심은 이런데 뭐 내 말을 솔직히 못한다거나, 그런 상황에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기분이 나빠지거나 스스로를 비판하거나 혹은 남을 비판하거나, 쟤는 왜 저런 식으로 말해, 쟤는 왜 저렇게 일하지 않아,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건 예시예요. 그렇진 않은데 제가 뭐 대표니까 팀원들이 일을 안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고 해볼까요? 팀원들이 왜 저렇게 일을 열심히 안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회사 대표가. 그래서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만약 정말로 내가 그렇게 느끼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성인이고, 그리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같이 일을 하기로 한 동반자로서 나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하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못하면서 쟤는 왜 저러냐, 쟤는 진짜 왜 저럴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쟤는 왜 저것밖에 안 하지, 이럴 거면 스타트업 왜 왔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자기 주장을 잘 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제가 방금 제 예시 들었는데 또 흔한 예시 중에 하나는 연인 관계나 부부 관계에서예요. 왜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가? 왜 이런 것들은 너가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혼자 좀 화가 나거나 마음을 어떤 분노를 삭히거나 이러면서 감정이 계속 커지는 거죠. 그럴 때 대부분은 합리적으로
그리고 건설적으로 자기 주장하는 법들을 잘 모르세요. 예를 들면 패시브 어그레시브 하다라고 얘기하죠. 뭔가 꿍하게 있다가 언젠가 폭발해버리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소리를 지른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이상한 부분에서 화를 낸다거나 그런 식으로 자기 주장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자기 주장도 엄청 그냥 좋은 테크닉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테크닉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 알게 되어서 많이 쓰는데 뭐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어요. 자기 주장을 잘할 수 있는 방법,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그런 것들을 배워서 내 주장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것도 내가 반추하거나 억제하거나 뭐 그런 다른 부정적인 감정 조절 전략에 매달리지 않고 건설적으로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지를 선택할 수 있는 주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감정 표현을 하는 게 중요해요. 감정 표현은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잘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오픈 채팅방에서도 그런 얘기 뭐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GPT가 왜 좋냐라고 물어보니까 얘는 나를 감정 쓰레기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내가 마음껏 얘기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부정적인 감정들은 분명히 표현하면 물론 이제 그게 어떤 방출하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뭐 이런 이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폐기된 이론이고 감정을 적절히 잘 표현하면서 주변의 지지적 관계를 잘 활용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거든요. 좋은 친구, 연인, 가족들에게 건강한 방식으로 나의 감정을 잘 표현해서 지지적 관계를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다양한 테크닉이나 방법들이 있어요. 시간부터 해서 지속 시간,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고 어떻게 하면 내 감정을 잘 표현해서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지금 얻어낼 수 있는 거,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는가, 얻을 수 있는가, 쟁취할 수 있는가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심리학적으로 잘 설계된 방법들이 있어요. 좀 교묘하지만 좀 약간 의도가 불순해 보일 수도 있겠으나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것들을 잘 해서 그들한테 강화, 리인포스먼트를 받아낼 수 있을 것인가 심리적으로 잘 설계한 테크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감정 표현을 잘 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배워서 적절히 잘 표현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친구 한 명이 있는데 퇴근길에 이제 그 친구한테 감정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반출을 할 때도 있겠으나 그래도 적당히 저의 힘듦이나 고민들을 털어놓으면서 또 그 친구가 잘 받아줘요. 잘 받아주고 저도 그 친구가 하는 얘기 뭐 그런 어려움들 얘기도 잘 말해주고 적절히 한다고만 하면 제가 그 친구를 잡고 반출을 하지 않는다면 서로 반출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적절한 방식으로 리드를 한다면 충분히 감정 표현을 잘 하면서도 지지를 받고 또 그런 어떤 감정의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표현을 잘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행동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자비 이런 것들이 있죠. 자기자비는 조금 예민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아직은 디스턴싱에선 다루지 않았는데 그래도 아주 중요한 테크닉 중에 하나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수용적인 마음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연습들인데요.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자 뭐 이런 작업은 아니고요. 배워보면 생각보다 체계적이고 디스턴싱에서 얘기하는 인정동 치료에서 얘기하는 거리두기와 아주 잘 맞닿아 있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 대해서 수용을 할 수 있는 어떤 테크닉들이 있는데 그 자기자비도 중요한 테크닉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주의 전환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뭐야 피하지 말려며 그렇게 막 피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며 헷갈리실 거예요. 근데 이 주의 전환은 충분히 내가 기꺼이 경험하고 알아차리기로 한 다음에 내가 그런 것들을 거부하려고 하지 않고 좋아, 지금 내 마음에는 불안감이 있고 이런 게 느껴지는구나. 허용하면서 동시에 내 주의를 다른 곳에 둘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다른 곳에 둘 수 있는 능력을 뜻해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지금 없애기 위해서 이 불안감 안 돼. 이 불안감 없어져야 돼. 다른 생각해보자. 주의를 딴 데 둬보자. 이렇게 하는 것과 이 불안감 충분히 인정하고 수용하고 기꺼이 경험하면서 동시에 나는 내 주의를 다른 곳에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100%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의를 어떻게 내가 조절할 것인가를 잘 고민하는 게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걷기 명상이거든요. 걷기 명상. 내가 지금 이런 것들이 느껴지고 괴롭다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러면 나는 이번에는 내 주의를 신체 감각에 둬봐야겠다. 그러면서 걷기 명상을 하는 거죠. 앞꿈치 디디고 뒤꿈치를 닫고 이런 것들을 하면 어떤 게 느껴지는지 얘기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관찰해보고 걷는다는 게 몸의 무게감이 어디에 무게중심이 실리는지 그 느낌은 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하고 주의를 거기 둬보는 겁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지금 내 마음속에 불안감이 있다는 것 자체를 거부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주의 전환을 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제 여기 감정에 있어서도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고통은 불가피하지만 괴로움은 선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에는 다양한 감정들이 떠오를 수 있죠. 내 감정의 호수라고 이렇게 있다고 해보면 내 마음은 호수요, 이런 시도 있죠. 이런 마음의 호수가 있다고 해보면 이 호수에는 다양한 감정들이 물이 떠내려오겠죠. 이런 것들이 모여서 내 호수를 이룹니다. 한 가지 물만 밀려오면 물은 계속 이쪽 방향으로만, 아래쪽으로만 흘러가겠죠. 이렇게만 흘러가고 결국 여기 있는 물들 고이거나 해서 썩어버릴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인 감정만 느끼면서 산다고 하면 결코 행복하거나 즐겁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 대한 어떤 이상적인 생각, 이상적인 모습, 그런 것과 좀 뭔가 충돌해 보이는 감정들이 있겠죠. 수치심, 괴로움, 우울, 불안, 자괴감, 다양한 감정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기꺼이 경험하면서 그로부터 무언가를 배워나가고 그리고 더 많이 알아차려 나가고 삶의 다양한 모습들을 더 잘 확인해 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했을 때 훨씬 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는 이런 호수가 있고 다양한 물줄기들은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색깔들로 올 수 있지만 내 마음은 충분히 그 모든 것들을 다 담을 정도로 내 마음에는 넓은 호수가 있다. 어떤 물줄기가 내려온다고 해서 위협적일 건 아무것도 없다. 이 물줄기는 또 언젠가는 잦아들기 마련이고 금방 잦아들고 잊혀지기 마련이며 또다시 만날 수 있겠으나 여전히 내 마음의 호수는 그 모든 것들을 담을 만큼 충분히 넓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어떤 물줄기가 떠오르는 것은 불가피하다,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내가 그 물줄기 하나만 바라보면서 얘만 바라보면서 내 삶에는 왜 이런 것들이 생겼나, 내 삶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었나, 이렇게 괴로워할지는 나의 선택이다. 고통은 불가피하지만 괴로움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감정에 있어서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특히 감정적인 힘듦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점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아닌데요. 저는 가족들도 저를 버려서 저를 신경 써줄 사람은 없고 모두가 나를 싫어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삶의 괴로움을 견디는 건 힘든 일이죠. 힘든 일인데 홀로 그 괴로움을 견디는 건 훨씬 더 힘든 일입니다. 훨씬 더 힘든 일이고 인간은 그렇게 고독한 존재로 살 수 있도록 진화하지 않았고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그 괴로움이나 눈물 혹은 행복도 기꺼이 나누면서 공유하면서 살아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내가 올바른 방식으로 자기 주장을 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마음을 표현하기로 한다면 생각보다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해주는 사람들, 그런 부분들을 잘 수용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들은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혼자가 아니라는 점, 내가 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본다면 충분히 지지적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감정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감정에 대한 얘기를 잠깐 짧게 해봤는데요. 일단은 감정에 대해서는 제가 책에서도 못 다뤘고 디스턴싱만한 책을 한 권 다 써야 될 정도로 깊은 얘기들이 많은데 일단은 원론적인 얘기를 똑같이 디스턴싱에서 얘기하는 생각과 거리두기를 감정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했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다양한 감정들이 떠오를 수 있는 것은 피할 수 없다는 점, 감정 또한 생각과 마찬가지로 자동적이라는 점, 그리고 생각이 정확하지 않듯 감정에 대한 우리의 판단과 예측도 전혀 정확하지 않다는 점.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뭔가 이 감정들이 우리한테 해를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없애고 제거하려고 노력하는데 도리어 그 해결책이 문제일 때가 많다는 점. 특히 우리는 이런 것들을 없애고 제거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감정 대처법으로 대응할 때가 많은데 반추하거나 걱정하거나 물질을 남용하거나 회피하거나 억제하거나 불평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런 식으로 대응할 때가 많다. 하지만 그렇게 대응하지 않고 조금 더 적응적으로 어떤 감정들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첫 번째는 그 감정이 충분히 타당하다는 것을 각자의 삶의 역사나 경로들을 고려해 봤을 때 충분히 타당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그 관점에서 감정을 하나의 심리적 사건으로 바라보고 경험하는 알아차리기, 기꺼이 경험하기, 그리고 알아차릴 때는 상세히 묘사하기,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감정을 관찰하고 묘사해보기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기꺼이 하기로 하면서 동시에 나는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행동에 책임이 있으니까 어떻게 행동할지,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를 정해야 되는데 행동 활성화를 하거나 문제 해결을 하거나 목표를 수정하거나 자기 주장을 하거나 감정 표현을 하거나 자기 자비 같은 것들을 하거나 주의 전환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내 마음속에는 그 모든 감정들을 담을 수 있는 충분히 넓은 호수가 있고 그 감정들은 저마다의 수명을 가지고 떠내려오지만 결국은 또 소멸될 하나의 심리적 사건, 내적 경험일 뿐이다. 그 감정들은 나 자신이 아니고 감정과 거리를 두면서 그리고 동시에 그것과 함께 존재하기로 하면서 내가 원하는 선택들, 어떤 선택을 할지는 내가 정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괴로운 것을 혼자 겪는 것은 너무도 힘든 일이라서 이 감정적인 괴로움들은 주변과 잘 나눌 수 있는 방법, 그렇게 해서 유대관계를 쌓고 지지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고 그 방향에서 노력들을 잘 해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게 이번 라이브의 전체 내용이었습니다.